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은 조금 이제 지식이 필요해서 적색편이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스토 슬리퍼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1920년대에 활동했던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의 공적이 뭐냐면, 자, 1920년대 불과 100년밖에 안 됐죠. 예, 지금 100년 역사를 지금 정리하는 중이잖아요. 100년밖에 안 됐는데 100년 전만 해도 이 우주에 은하가 우리 은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 사이에 엄청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때는 우리 은하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베스토 슬리퍼가 아니야, 다른 은하들이 있어 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관찰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걸 본 게 아니라, 그걸 볼 수는 없어요. 은하들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다 파장이 붉은 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붉은 쪽으로 치우친다 해서 이름이 뭐예요? 적색편이. 편자는 치우친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는 red shift라고 해요. 붉은색 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그러면 자, 그게 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위에 거 한번 보실게요. 태양에서 보내주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펼치면 빨주노초 파란보가 되지요. 근데 빨주노초 파란보 외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요. 이 선을 뭐라 하냐면, 따라해 볼게요. 흡수선. 네, 이 흡수선인데, 흡수선이 왜 나타나냐면은 태양의 주성분이 수소예요. 근데 수소라는 원소가 자기가 방출하는 빛 중에서 수소가 흡수하는 빛이 있어요. 그 수소가 빨아들이는 파장대만 빠져서 우리한테 전달되겠죠? 걔가 빨아들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흡수선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몰랐던 과학자들, 한 사람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평생 연구했는데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의 과학자가 인생을 건 거를 지금 그냥 1초 만에 아시게 된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수소가 빨아들여서 이게 검은 선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다른 이제 과학자가, 아까 베스토 슬리퍼나 그 외에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은하들이 보내주는 빛도 이 수소선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는데, 문제는 보세요. 패턴은 똑같은데 어느 쪽으로 치우쳤다? 빨간색 쪽으로 치우쳤다. 보이시죠? 바코드로 보이시죠? 바코드 같잖아요, 그죠? 선의 패턴은 똑같은데 붉은색 쪽으로 밀린 것이 느껴지시죠? 어떤 건 더 밀리고 어떤 건 조금 덜 밀리고, 어쨌거나 은하들이 보내주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니까 밀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이걸 관찰을 했으니까, 자, 이 자료는 데이터죠? 이런 거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우리 부정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과학을 부정한다는 건 이것도 거짓말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예, 데이터는 우린 다 존중해요. 제대로 관측한 거면.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할 방법을 몰랐어요,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에다가 이걸 적용을 시키기로 했냐면은 도플러 효과에 적용을 시키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에 외부 은하들로부터 오는 빛의 파장이 하고 거기다가 붉은색이라고 끼워 놓으세요. 붉은색 쪽으로예요. 붉은색이 빠졌어요. 자, 외부 은하로부터 오는 빛의 파장이 거기다 뭐라고요? 붉은색. 그 다음 밑에 줄에 이 적색편의 해석, 뭐를 적용하고 싶다고요? 도플러를 효과 앞에다 넣어야 돼요. 도플러 효과를. 앞에 화면에 글씨 있습니다. 도플러. 오늘 못 알아들어본, 못 들어본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죠? 제가 3일 동안 가르치고 가면 여러분 1년 동안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도플러 효과를 적용을 시키자라는 이제 의견이 생긴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냐, 지금 보시면 빛을 내는 물체가 이동하는데 가까워지면 파장이 좁아지고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져요. 보이시죠? 이거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은 사이렌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면 음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고 멀어지면 낮아지는 효과가 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은하로부터 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진다면 이건 우리로부터 뭐 하는 거다? 멀어지는 걸 거다라고 해석하면 좋겠다. 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해석은 이거다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야?
여기까지 딱 들으니까 누가 막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딱 들으니까. 여기가 딱 들으니까 유럽에 있는 빅뱅 우주론자들이 우리의 증거가 나타났어. 우주가 원래부터 팽창한다고 했는데 그럼 시공간이 팽창하니까 그 위에 있는 은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겠네. 드디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적세편이를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취했고 지금도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빅뱅의 강력한 증거 1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뭘 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제 들어보세요.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적세편이 현상을 더 발전시켜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먼 은하일수록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멀어지는 속도가 지금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멀어지는 속도가 먼 것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뭔가 질서가 있죠, 여기에. 멀어지긴 하는데 먼 것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즉 이걸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은하의 거리와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가 비례한다. 신기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빅뱅 우주론자들의 아주 강력한 증거인 것 같았는데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스텝이 꼬였어요. 뭐냐면 한쪽 우주의 은하가 한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죠. 은하들이 전 공간에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멀어지고 이쪽으로 멀어지고 이쪽으로 멀어지고 이쪽으로 멀어지니까 지구가 어디 있어야지만 이런 현상이 관찰될 수 있어요?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자가 우주의 중심 부근에 있지 않으면 이런 관찰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탁 깨닫는 순간 한쪽 방향만 생각했을 때는 뭔가 그럴싸했는데 전 공간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 중심 부근에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빅뱅 우주론자들은 죽어도 싫잖아요. 뭐가요?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건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심지어 에드윈 허블도 무신론자였어요. 이걸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논문에다가 욕하면 돼요, 안 돼요? 논문에다 욕을 써놨다니까요. 이걸 하면서 너무 혐오스러운 결과다. 자,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막.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극도로 이제 그걸 거부하면서 과학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했을 때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단순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반역을 해도 아주 고차원적으로 반역을 하게 할 수 있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으면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분야에 헌신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머리가 안 좋으셔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말을 잘하면 죽도록 그 분야에 헌신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죽도록. 네, 다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죽도록 헌신한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인 거예요. 왜 우리가 멀쩡한 우리 아이들이 10년이 넘도록 진화론은 교육을 그렇게 쩌들게 받는 시대에 그런 나라에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서예요. 보세요. 이런 문제에 봉착하니까 안 돼! 그럴 순 없어. 이 사람들이 죽도록 들고 팝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만든 게 바로 이 모형이에요. 우주에 절대 중심이 있으면 안 된다. 가장자리도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과 은하들은 서로 멀어진다는 이 관찰이 같이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수용될 수 있는 우주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절대 중심은 없어야 되는 그런 우주 모양.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풍선이 아니고 풍선 껍질 우주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우주를 다 압축하면 4차원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를 보이는 형태로 지금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을 압축해서 풍선이라는 그런 껍질에다가 우주를 다 넣은다면 점점점 이게 팽창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은 없어요. 여기 어디에 중심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 그냥 팽창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할까요? 이럴 때 서로 은하들은 멀어지겠죠?
관찰 사실과 자기들의 가정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연히 스스로 생겨났다는 거, 우주가 전부라는 그 전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빅뱅 우주론을 이어갑니다. 이런 엄청난 전제가 있다는 거 모르셨죠? 네. 그래서 우주가 꼭 이런 모양이어야 합니까? 아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모양이라고 누가 검증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아마 1000년, 만년이 흘러도 검증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요? 우리 우주에 살면서 우리 우주를 벗어나서 그 구조와 모양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태양계도 못 벗어나요. 무인 우주선만이 태양계를 이제 살짝 벗어났어요. 인간이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것조차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우주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므로 우주의 모양이 어떤지는 사실은 경험적으로는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스티븐 호킹이 한 말을 한번 보세요. 만약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관측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적세편이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아니죠? 기억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뭐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틀림없이 우주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지금 스티븐 호킹이 시인했죠? 우리가 관찰하는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어디 있어도 된다? 중심에 있다고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경적인 우주론을 하는 어떤 머리 좋은 과학자, 수학자들이 죽도록 충성해서 성경적 우주론을 만든다면 그 전제로 우리가 중심 부근에 있는 우주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을까요? 아유, 그래.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지금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고. 자, 그러나 대안적인 설명을 갖는데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같아 보이며, 지금 왜 대안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건 절대 우리 못 받아들여,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프리드만의 두 번째 가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를 선택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딱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는 어떤 뭐 없이 이데올로기의 혼합 없이 우주론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사상적인 철학적인 전제 없이는 우주론 연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있다고 말하든지 중심이 없다고 말하든지 이거는 과학적 전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전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명백하게 시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빅뱅 이론 어디까지 사실인가? 혹시 답을 못 쓴 거 있으면 뒤에 또 보고 쓰실 수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자, 빅뱅 이론 어디까지 사실인가? 이제 여기서는 세 가지 알아볼 건데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우주 밀도 문제하고 그다음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쳐지는 개념들이에요. 자, 빅뱅 이론도 이제 지금 벌써 100년이 넘었으니까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과학자들이 쭉 이어올 거 아니에요. 아까 아인슈타인은 빅뱅 이론을 지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빅뱅 이론을 연구하는 데 쓰였지만 아인슈타인 스스로는 나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빅뱅 우주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프리드만,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그 르메트러라는 또 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동시에 프리드만하고 이 르메트러하고 거의 동시에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빅뱅 우주론이 시작되고 또 그거에 동조하는 과학자들이 유럽에서 생겨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그 다음 때에 조지 가모브,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냐면 프리드만의 제자예요. 근데 러시아는 이제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 프리드만의 제자인데 미국으로 망명해서 진화론을 열심히 연구해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전체 이유라는 게 아니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독일에서 망명 온 사람들이 그 거대한 대학들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이렇게 좋은 대학들의 학자들로 자리를 잡으면서 반성경적인 이론들을 많이 연구하던 시절이 생겨요. 그게 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럴 때 얘기예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뜨뜻한 데 와가지고 돈 많이 받으면서 진화론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주장해야 엘리트고 지성인이고 배운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빅뱅 우주론을 찬성하는데 거기에서 하나 더 이론을 얹은 게 뭐냐면 작았다가 커졌으면 처음엔 뜨거웠을 텐데 커지는 동안 식었겠네. 그래서 그 커진 만큼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겠네. 그래서 매우 낮아진 온도. 여기서 OK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K는 켈빈 온도, 과학자들이 쓰는 온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0도씨 하면 섭씨 온도죠. 예, 여기는 마이너스 273도에서 시작해요. 마이너스 273도. 그러니까 OK면 굉장히 낮은 거라는 거 아시겠죠? 예, 영하 200도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걸 예상을 했는데 펜지아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안테나를 연구하다가 우주에서 뭔가 전파가 계속 온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 세상에서 만들어낸 음파가 아니고 우주 공간에서 온다는 걸 밝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 전 공간에서 오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우주 배경복사. 1번에 전파가 들어와서 우주 배경복사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에 가모브를 중심으로 빅뱅론자들은 자, 그때 밑에 박스에 팽창하면서 우주가 식었을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그러면 빅뱅 이론의 증거가 또 나타났네 또 이러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될 것 같으니까 벌써 시대가 60년대 후반으로 왔어요. 70년대 이렇게 오니까 인공위성 날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빅뱅 이론을 지지할 것 같으니까 세상은 무조건 어디다 돈 투자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는 돈을 막 투자해요. 인공위성을 이거를 관측하는데 3개를 띄워요. 3번을 띄워요. 80년대에 하나를 띄우고 90년대에 하나 띄우고 2000년대에 하나 띄우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코비 그 다음에 마지막 플랭크까지 이렇게 해서 뭐를 연구하고 싶은 거냐면 우주에 전파가 있는데 전파를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밀해졌죠. 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밀해졌어요. 이 정밀하게 관측을 해서 우주 공간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725K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또 스텝이 꼬인 거예요. 이거를 정밀하게 연구할수록 빅뱅 우주론이 지지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작았다가 커졌기 때문에 우주 전 공간이 싸늘하게 식어 있을 거다. 그거 딱 맞네 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스텝이 꼬였냐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세요. 조금 간추려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우주 전 공간에 있는 그 물질 분포를 그냥 제가 점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쪽 점하고 저쪽 점하고 온도가 정밀하게 측정을 했더니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러니까 소수점 5째짜리까지 온도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놀라는 교회는 수준이 되게 높은 교회예요. 그래서 온도가 똑같은데 뭐 어쩌라고. 보통은 그냥 뚱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놀라셨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왜 이게 큰 문제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교회 공간에서도 여기 온도하고 저기 온도, 저기 온도, 방송실 온도 재면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소수점 5째짜리까지 같을까요? 요 공간 안에서도 아마 0. 몇 도씩 차이가 날걸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스케일이 뭐예요? 우주 스케일이잖아요. 근데 우주 스케일인데 온도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수점 5째짜리까지 같아버리니까 과학자들로서는 놀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셉이 또 꼬인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온도가 균질하려면 뭘 이루고 있어야 되냐면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자, 균일한 온도 분포. 균일한 온도라고 쓰시고, 균일한 온도를 이루려면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열적 상호작용. 열적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열을 계속 주고받아야지만 온도가 같을 거 아니에요. 내 손하고 네 손하고 온도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자,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는데 100억 광년이 걸린다고 해볼게요. 한 번밖에 안 갔는데. 그러면 한 번 갔다 오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200억 광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온도가 그렇게 균질해질 수가 끊임없이 열을 주고받아야 되죠? 빛의 속도로 계산해도 끊임없이 주고받아도 한 번밖에 갔다 오지 않았는데 200억 광년이면은 지금 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빅뱅 우주론의 우주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8억 년이에요. 그렇죠? 웃어야 되죠? 네. 138억 년이 우주의 나이인데 한 번 열을 교환하는데 그 나이를 넘어버리는 거야. 설명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아, 빅뱅 때문에 공간이 팽창해서 우주가 식은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모자르네. 우주의 나이를 그냥 더 막 몇 천억 년으로 늘려버릴까? 막 그렇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한다니까요. 죽도록 충성한다니까요. 자, 문제 봉착. 아까 문제 봉착한 거를 풍선 껍질 우주 모형으로 탈피를 했죠? 회피를 했죠? 얘는 어떻게 회피를 할까요? 내가 해결해 줄게. 천재적인 천체 물리학자 앨런 구스, 지금도 MIT 교수입니다. 이분이 1980년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론을 도입을 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지금 절반도 안 했는데. 자, 인플레이션 이론을 도입을 해가지고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방정식에다가 요 구간만 넣으면 돼. 요 구간. 요 구간이 무슨 구간이냐? 10의 마이너스 3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 초 동안만, 딱 그 동안만 갑자기 우주가 확 커진 거야. 원래는 점진적으로 팽창해 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뭘 설명 못해요? 우주 전 공간의 균질한 온도 분포를 설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았을 때 갑자기 확 커진 다음에 다시 천천히 팽창했다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구간을 설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만 부피가 갑자기 10의 129승배로 확 커졌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의 수조배로 확 커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5번입니다. 20쪽에 5번. 10의 마이너스 3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 초. 집에 가서 0.000 이렇게 세면서 한번 써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그 다음에 그 이론을 뭐라 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론이에요. 21쪽으로 넘어가면 그 시간 동안만 어떻게 한다는 거죠? 빛의 속도의 수조배로, 빛의 속도의 수조배로 급격히 팽창했다가 다시 갑자기, 이유는 몰라, 그냥 완만하게 팽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처리를 하면 수학적으로는 그 균질한 온도 분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시간 동안에 그런 급팽창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검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다가 안 풀려서 막히면 어떡하죠? 정답지를 보고 그 답에다가 어떻게든지 미지수 값을 두드려 맞추죠. 경험 있잖아요. 지금 빅뱅 우주론자들이 하는 일이 그건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관측값이 정답이에요. 균질한 온도 2.72512 이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을 고치면 되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이제 권진혁이라는 크리스찬 물리학자가 천체 물리학자가 쓰신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물리적 메커니즘이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어. 대부분 이론들이 뭐에 머물고 있어요? 가설에. 자, 대답할 수 없는 거. 인플레이션 도대체 왜 일어난 거야? 갑자기 우주를 빛의 속도 수조 배로 어떻게 팽창시켜? 그 힘은 어디서 온 거야? 무엇이 금팽창을 근데 또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왜 또 멈춰야 돼? 그리고 다시 완만한 팽창으로 왜 멈춰야 됐을까요? 그 시간, 딱 그 시간만 설정된 이유가 뭘까요? 더 벌려지면 우주가 찢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제가 많은 사람들을 아줌마들까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항상 이 휴지로 설명을 해요. 자, 이게 처음에 작은 우주였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데 갑자기 이거를 점점 팽창시키는 게 원래 이론이었는데 이걸로 말이 안 돼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확! 근데 너무 확 하면 어떻게 돼요? 우주가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찢어지기 전에 멈춰야 됐던 거죠. 시공간이 아까 휠 수도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세 명의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그들은 팽창 이론이 틀리다는 것을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이론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과학적 가설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팽창 이론이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예측해. 왜요? 만약에 관측했는데 값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또 수식을 또 고치면 돼. 그러니까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어떤 검증 가능한 예측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론은 과학적 가설조차 될 수 없다라고 저명한 과학자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